말 한마디로 전 세계를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또 쥐락펴락하는 인물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얘기입니다. 어딜 가나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트럼프. 하다 이런 자리에서조차 센터 욕심을 냈다고 합니다. 저 뭡니까? 첼시가요.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 강호 파리 생제르맹을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첼시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이 현장에 지금 첼시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은 또 한 명이 보이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뉴저지, 당연히 본인이 이제 개최국으로서 이 자리를 하고 이제 우승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네. 사실 이거 선수들의 시간이잖아요. 네. 이거 여기에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있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결국 인파티노 피파 회장이 내려가자 이렇게 좀 안내를 해서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피파 회장도 그렇고요. 첼시 선수들도 좀 빨리 내려가라는 식으로 눈치를 줬는데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우리나라 요즘 말로 낄낄 빠빠라고 있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걸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소음 갈등이 이웃을 향한 흉기 공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쪽방촌에서 이웃이 시끄럽게 한다면서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이 60대 남성이 체포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살인미수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소음 문제가 발단이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로 경찰관과 소방 구급대원들이 줄줄이 들어갑니다. 잠시 후 들것에 한 남성이 실려 나오고 잠시 뒤 경찰이 60대 남성을 체포해서 걸어 나옵니다. 체포된 남성은 8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쪽방촌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이웃집 남성의 방에 들어가 목과 팔 등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층에 살았는데 평소 소음 문제로 크게 다퉈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그 위에 저기 가고 가다 가면 사고 썩는다고 사고요. 피해자인 7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름철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캠핑족들도 몰리고 가족, 연인, 친구들 휴가를 떠난 이들이 모여서 북적북적 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식 개장이 이전보다 한가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유튜버발 가짜 뉴스 때문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면 이제 북적북적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변에? 그렇죠. 사실 가장 분별해야 하는 시간인데 지금 피해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한 유튜버가요. 방사능 측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영상을 게재한 겁니다. 네. 강화도 해변가에 방사능 측정하는 그런 모습을 컨텐츠로 담은 건데 지난달 영상이 게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 수치가 평소 대비 8배가 나온 그런 모습을 담아냈던 거죠. 네.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난 직후에요. 성모도 이미지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람이 관광객의 발길이 뚝 떨어진 건데요. 이 성모도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이와 관련된 조사에 들어가서 정밀 조사 결과도 기다리고 있고요. 네. 일단 조사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 방사능이 검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해봤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와 다름없이 안전 기준 내에 들어와 있는 수치만이 나오고 있는 거였는데 지금 8배나 높은 수치라면은 당연히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발길을 끊게 되겠죠. 아하. 이에 피해가 극심하다 보니까 어촌계 인원들이 이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다라고 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까지도 함께 신청을 함으로써 이런 피해를 보는 곳이 다시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 해당 유튜버는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이게 만약에 공식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방사능이 검증이 안 됐다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발을 당했으니까 조사를 정식으로 받아야 되겠죠. 자, 이 밖에 또 다른 특검 얘기 이어갑니다. 김건희 특검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최고 경영진들에 대해서 줄소환을 통보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하여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 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김모 씨, 지금 A 업체. 이 인물은요,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집사로 지목된 인물이죠. 이 김모 씨가 관여했던 업체는 자본 잠식 상태였지만 184억 원 정도를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진 게 또 핵심입니다. 소환 대상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까지 포함됐습니다. 자, 그런데 김 여사 개인 비리에서 출발한 특검 수사가 이제는 재계 인사들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오는 17일 대기업 최고 경영진들을 동시에 소환할 예정인데 이제 칼끝이 경영인들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서둘러 부르는 이유는 뭔가 진술에 대한 말 맞추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진술에 대한 말 맞추기도 있지만 이미 기본적인 어떤 증거가 혐의를 이제 잡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기업들이 오아시스라는 이 업체를 통해 가지고 IMS 모빌리티라는 곳에다가 184억씩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석연치가 않다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이 대기업들, 투자를 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할 당시에 다 나름대로의 회사에 악재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악재가 투자를 한 이후에는 또 해결이 된 거 아니면 경징계를 받거나 이렇게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자금으로 흐르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점점 속도를 내고 있고 그 대상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요, 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토부 장관실 용역업체 등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은 게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어제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출국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 여사 의혹 관련 수사는 내란 특검 수사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인물을 먼저 소환 조사 또는 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김 여사 특검은 지금 그 주변인으로 훑어서 저인 방식으로 쭉 훑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러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사실 혐의가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그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 저는 3대 특검 자체가 법적인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혐의들을 지나치게 무차별적으로 들쑤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외환죄 같은 경우에도 무인기 파견을 지금 이적죄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건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군의 맞대응을 이적행위로 규정을 하는 순간 과연 어떤 정권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우려가 되는 것이고 지금 국토부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고려가 됐던 노선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기존의 것과 다른 걸로 변경을 한 건 맞지만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전직 장관까지 엮어서 하나만 걸려라 식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된 근거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실적 경쟁만 하다가 제대로 된 기소도 못하고 특검이 끝나지 않을까, 500억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우려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특검의 수사 이 방향 일단 뭐 윤상현 의원, 임종득 의원에 이어서 원희룡 전 장관까지도 소환 대상에 포함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업의 경영인들도 소환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특검의 수사
어느 깊이까지 짚을 수 있을지 그리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며 강제 구인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당당하게 맞서야 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십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또 변호인들과 논의를 하시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에 내란 특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는데요. 그러자 내란 특검이 결국에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마저도 버티면서 연행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다시 또 강제 구인에 나설 예정인데요.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안 나간다라고 이 연행을 거부하고 버티면 사실상 또 방법은 없는 현실입니다. 내란 특검은 구치소 방문 조사는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구속기간 최장 20일인 상황에서 이렇게 조사 불응이 이어진다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 당시에도 공수처에 소환 통보를 거부했었죠. 이렇게 연달아 구속 후 조사에 불응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계산을 하는 걸까요? 이미 구속된 이상 특검 조사에 응한다고 한들 그닥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사를 선택하는 그런 행보. 여기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조차도 당당하게 좀 맞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져 있고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일단락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수백억의 혈세를 들여서 추가적인 특검을 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낭비적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모든 수사의 주도권은 특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강제 구인도 할 수 있고 결국 구속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피고인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일련의 과정들 모두에 대해서 특검이 책임을 지고 완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고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남탓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특검의 무능함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강제 구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회유하지 못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수사는 아무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검이 무조건적으로 이게 법적인 강제 사항들만 가지고는 수사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피고인과의 최소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다른 진술, 처음의 진술과 달라진 진술을 하는 주변인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속 입증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특검은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진척시킨 만큼 이제 수사력을 외환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강제 구인에 여러 번 나서는 것도 일종의 명분을 쌓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고요. 또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또 특검의 의도도 읽힙니다. 자, 어제 군사시설 24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도 있었는데요. 오늘도 일부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요. 외환죄 대신 일반 이적죄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말로는 외환죄도 상당히 입증되고 있다라고 알려지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입증을 못하니까 이렇게 혐의를 바꾼 거 아니야? 이런 또 짐작도 가능해요. 근데요, 저는 지금 우리가 자꾸 외환죄, 이적 유치죄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내란의 공범들이 정말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서
평양에다 무인기 보내고 오물풍선 쏘고 이런 것을 벌이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진실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진실이 중요한 거지. 뭐 외환죄면 어떻고 외환 유치죄면 어떻고 이적죄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란죄가 유죄 받으면은 이런 거 추가돼도요. 무기징역 플러스 무기징역은 무기징역인 거고 무기징역 플러스 하루도 무기징역인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고 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예산 자르고 탄핵 많이 해서 그래서 비상계엄을 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주장하고 의심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통과될 것 같아서 그거 막으려고 그동안 내란 어떤 그 계엄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지 이게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외환죄냐 이정유치냐 저는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외환죄의 핵심이 이 북한의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보냈냐 여부인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요 제보를 받았다면서 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그 좌표 자체를 공개했습니다. 여러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드론 작전 사령부는 최소 3차례에 걸쳐서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습니다. 김정은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입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이제 특검이 속도를 내야 합니다. 드론사는 지금도 증거인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거듭 부탁합니다.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란 말처럼 수사 역시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인기의 도발 목표 지점이 15호 관저 일대였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노동당 청사와 외무성이 몰려있는 북한 권력 심장부 중에서도 상징성이 아주 큰 장소를 골랐다. 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소 3차례 무인기 7대를 북파했는데 1차, 2차는 평양으로 그리고 3번째는 남포 일대로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드린 거고요. 날짜와 목표 장소까지 제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걸로 봐서 글쎄요. 검찰에서도 특검에서도 어느 정도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뉴스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내용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코너죠. 라이브 플러스입니다. 자, 이 시각 현재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저희가 지금 이 시간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현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관 후보자 4명 그리고 국세청장까지 포함해서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둘째 날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날인 어제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고성과 파행이 오갔는데요. 오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청문회에서 여야 간 격한 충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몇 명을 낙마시키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듭니다. 오늘부터라도 부디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합니다. 권길동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재명 또 후보의 또 선거 직책을 맡으면서 딱 35일 만에 국가보훈부 장관을 후보를 쫓아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재명 정권 초대 보훈부 장관 지명은 농공행상의 자료로만 인식하는 오만의 극치의 인사입니다.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오늘은 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른바 겹치기 근무, 성인지 감수성 문제 뭐 이런 의혹들인데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일단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무강의 급여를 했다, 겹치기 근무와 허위 소득을 벌어들였다, 위장 취업을 했다,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또 이제 아까 성인지 감수성 문제라고 하는 과거 SNS상의 부적절한 발언들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의 이런 행위들도 지금 문제가 되지만 제가 봤을 때 권오을 후보자가 과연 보훈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는가, 저는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역대 모든 보훈부의 어떤 수장, 처장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국가유공자거나 6촌 이내 국가유공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의 당사자, 대상자들이 당사자성을 기반으로 해서 보훈 역할을 수행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권오을 후보자가 역대 최초로 본인도 유공자가 아니고 가족 중에도 유공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대체 권오을 후보자는 무엇을 근거로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가? 이건 보훈이 아니라 보은 인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논공행상식의 인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보수 진영 출신인 권오을 후보자가 진보 진영인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꼬마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되셨다가 신한국당으로 우리 당 쪽으로 이제 오셔서 삼선 의원까지 하셨죠. 네. 그리고 농해수위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우리 당 국회의장 계실 때 국회 사무총장도 하셨죠. 네. 이번에 또 당을 바꿔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전문성도 없는 보훈부 장관 시켜준다니까 얼른 지금 나서게 되셨죠.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 저 기사에 봤습니다. 기사에 봤을 때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풀이 아니고 풀뿌리까지 먹어치우는 것 같아서 참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권오을 후보자는 또 지난 5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일 때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당시에 권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이번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 대통령이다라고 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은 무속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냐라면서 권오을 후보자를 공격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의 참배를 한 뒤에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대통령 각하, 유경수 여사님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번은 이재명이다. 후보자님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무속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거나 신기가 있으십니까? 그런 거는 그러시죠? 없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언제 무속인이 되었나 저렇게 한자리 하고 싶을까? 영혼까지 끌어들인 보훈부 장관 후보자 아니냐, 이런 지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 후보자가 한때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현재 지명이 됐지만 이 보수 진영 출신인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을 지금 국민의힘이 물고 늘어지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비판 내용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권오을 후보자에게 제기된 이 의혹 논란들이 뭐 석인지 감수성 이런 거는 본인이 겸손하게 사과하셔야죠. 뭐 네. 뜻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무강의 급여, 교수 같은 경우 뭐 특임 교수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은 이제 학교 사정에 따라서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수업은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겹치기 근무. 어쨌든 간에 법상으로 겹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회사에 기한 바가 있다면 저는 이게 문제가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의문스러운 거는 방금도 국민의힘 의원께서 권오을 후보자에게 뭐 쉽게 말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비난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왜 저번에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 그 선대위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지지선언했던 이낙연 그 전
그 총리 같은 경우는 비난 안 하고 손학규 고문 같은 경우도 보수에 계시다가 다시 민주당 오셨다가 다시 또 여러 가지 정당 거쳤다 다시 보수 가서 지지하고 그랬는데 왜 이런 분들은 지지하지 않는 비난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권오을 후보자가 국회의원 3번 하셨잖아요. 3번을 다 국민의힘 전신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천심사 거기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진영을 바꾼 거에 대한 서운한 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같은 당에 몸담았던 사람들끼리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좀 그런 네. 생각합니다. 이 권 후보자가 진영을 바꾼 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면 그걸 갖고 공격을 해도 되지만 정치인들의 이런 상황은 사실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다반사까지는 아니어도 네.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공격하면 다시 되돌아올 텐데. 네. 좀 사안이 다른 부분들이 있죠. 저희가 뭐 손학규 전 대표라거나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어떤 자리를 약속을 했다라거나 네. 통치사를 해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갑작스럽게 진영을 바꿔서 선대위에 합류를 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슨 영적인 소통까지 운운하면서 무리하게 지지 선언을 했고 전혀 지금 본인의 어떤 직무상의 연장선이 없는 그런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진영을 바꾼 그런 대가로 보훈 인사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 지점에 대한 비판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은 문민 국방부 장관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이로 인해서 60여 년 만에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방위 간사, 국방위원장, 동시에 지난 40여 년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여러 가지 익혔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서 참 국방, 진정한 국방,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규백 후보자의 군 복무 기간을 두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당시에 평균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는데요. 안규백 후보자는 8달 정도를 더 복무를 한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안규백 후보자는 병무 행정의 착오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얘기가 조금 복잡하다면서요. 이걸 좀 간략하게 우리 대변인님이 요약을 해주세요. 왜 저런 개월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14개월 해야 되는데 22개월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8개월을 더 한 건데 네. 이 단기 사병들은 근무를 하면은 그날 저 근무했습니다라고 도장을 받는데요. 네. 근데 도장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도장만큼 더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그 면 단위에 있는 군 장병들한테 점심을 제공을 했는데 왜 제공을 했어요? 군에서 조금 좀 그 점심을 제공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이 들어와서 네. 그래서 장교가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것을 또 집에 여유가 있으니까 좀 제공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그 면에 있는 어떤 경찰서와 뭐 다른 분들과 좀 알력 다툼이 돼가지고 사건화가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규백 당시 뭐 단기 사병이 조사를 받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못 받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시간만큼 더 연장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복무를 더 한 것이 안규백 당신이 단기 사병 할 때 쉽게 말해서 탈영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잡혀가지고 영창 간 거 아니냐. 네. 사실 요걸 의심하는 게 본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복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송사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네. 인정이 안 돼서 조금 더 복무를 했다. 도장을 더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장이 없어서. 네. 이거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군대에서 8개월이 가산됐다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탈영을 했거나 두 번째,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영창을 갔거나 또는 군 구치소에 있었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월이 가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탈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관련 복수의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규백 후보자에게 안 그래도 지금 현역병 출신도 아니거든요.
방위병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방위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군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좀 수능 협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과연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네. 제출을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출을 거부한 사유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제출하는 게 껄끄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네. 저희 야당 의원들이 그럼 비공개로라도 의원들에게라도 보여줘라라고 했더니 그마저도 거부를 했다. 네.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규백 후보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미리 이 해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청문회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명쾌한 설명이 나올지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문회 첫날이었던 어제 여야 간 공방이 가장 뜨거웠던 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죠. 자정을 넘어서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를 가면서 먹으려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보좌진들이 쓰레기와 의원들이 먹는 음식을 구분 못하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민주당에 1,500명 이상이 되는 보좌진들 우롱하지 마십시오. 비대 물새니까 고쳐라.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급박해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리고 그런 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자,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이 갑질 논란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던 강선우 후보자. 어제 진짜 자정 넘기면서까지 구구절절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충분한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 해명조차도 다 거짓말로 지금 드러났죠. 지금 강선우 후보자는 차에 남은 음식을 치워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어제 바로 저녁에 관련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보좌진과 나눈 대화 내역이 나온 건데 현관 앞에 쓰레기가 있으니 지역 사무소에 가서 치워라 라고 지시를 하는 명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진에게 10분 거리 사무실까지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치우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고 이건 명백한 사적 지시이자 갑질이죠. 또한 본인이 그런 제보 보좌진들을 법적 조치한 적이 없다. 예고조차 한 적이 없다라고 어제 해명을 했는데 언론사의 답변서에는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거짓말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 하루만 버티고 나면 여당 의원들이 베이비시팅을 해주고 나면 나 장관 임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과신이 아니고서야 지금 가능하지 않은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이 갑질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지금 여가부 후보자로 나온 겁니다. 네. 여가부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처인데 이런 갑질 의혹에 더해서 지금 방금 나온 또 의혹이 임금 체불까지 했다라고 해서 지금 그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2건이나 들어가 있어요.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인정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야당과 국민을 넘어서 급기야는 여당 내 보호자진들까지 적으로 돌리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물고 늘어집니다만 여권에서는요, 이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이 과연 일상적인 것인지 그걸 국민의힘이 입증하는데 더없이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요, 강선우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면서 수치심을 아는지 되묻고 싶다고 또다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본인이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과도하게 장관 후보자가 마치 뭐 갑질을 일상화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어제 야당이 좀 더 짚었었어야 되는데 한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4번, 5번 뭐 수시로 그렇게 했다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입증하는 게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말을 3년 전에 했습니다.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 같은 감정은 부모로부터 배운다. 과연 이 말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아는지 강선우 후보자에게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아까 해명한 내용 중에 처음에 사과를 했지 않냐. 그리고 갑질이라는 게 반복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일상화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지적한 건 문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갑질은 횟수가 적으면 괜찮은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로 뭐 비대가 뭐 고장난 것 같다. 네. 부탁했다. 이건 명백하게 잘못한 거죠. 두 번째, 쓰레기를 뭐 이렇게 버려달라 뭐 이런 거 했다는 거 차에 놔두고 온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시적으로 계속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뭐 한두 번 한 건지 이건 좀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보호자진 46명 교체했다? 이거는 사람이 한 명 한 명으로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46명이 아니라 알고 보면 28명이고 28명도 적은 건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갑질이라고 지탄받을 만큼의 또 많은 숫자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금 체불과 관련돼 가지고 의혹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국회에서 12년 넘게 일했거든요. 절대로 국회의원에게 뭐 돈을 받는 경우가 없어요. 다 국회 사무처에서 제 통장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임금 체불을 하고 말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그 청문위원들에게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국회에서 일하면서 여당, 야당, 국민의힘 이 보좌 직원들과도 모임을 하거든요. 네. 국민의힘도 정말 갑질하는 의원들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네. 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네. 국민의힘 보좌 직원들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도 국민 여론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 이런 네.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갑질하지 않느냐. 그리고 네, 지금 듣다 보니까 일단 저는 갑질의 횟수가 적다고 해서 갑질이 아닌 건 아닌 거죠. 예, 그럼요. 네, 갑질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국민의힘도 갑질하는 거 많다라고 또 폭로를 해주셨네요. 폭로 아닌 폭로를. 일단 피장파장으로 퉁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서 일단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갑질이 뭐 일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갑질 의혹을 받고 증거까지 나오고 거짓말 해명을 하고 있는 분을 여가부 장관으로 강행하는 건 정말 아니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강선우 장관 후보자 정도의 논란이면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에는 끝까지 문제가 없다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보고 있는 건가요? 분위기 어때요?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상당히 이견이 있고 네. 또 언론도 아침에 제가 방송 여러 쭉 모니터링 해보니까 비교적 민주당에게 우호적이었던 언론들도 가열차게 비판하시는 분도 봤는데 제가 이건 냉정하게 제가 판단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람 감정에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황 앵커가 저한테 뭐 하나 부탁을 했어요. 네. 저는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쁠 수가 있지만 네. 똑같은 부탁을 박 대변인이 저한테 했어요. 네.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감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민주당 차원에서 네. 좀 피해자라고 좀 지목되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도 좀 해보고 네. 좀 더 깊이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전원 지금 임명을 목표로 한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장에서는요, 야당 의원들의 이 피켓, 팻말 때문에 10여 분간의 정회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14분 만에 정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팻말이 문제였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경호에게 이 피켓을 띌 것을 요청드립니다. 띄워주세요. 띄세요. 띄세요. 자, 이거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띄세요. 띄세요. 자, 이제 홍보하실 만큼 홍보하셨고요. 제가 보기에 충분히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만하세요. 창피하게 하지 마시고. 한번 했는데 미안해. 어제만 해도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길을 돌아다니는데 엄청 걱정이 되죠.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맥난방을 틀게 되면 한 25, 6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엄청 부담이 되죠. 근데 이 작은 평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큰 평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18년 만에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당과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건데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서 국민들이 이번 폭염에 전기세 부담에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요즘 너무 더워서 이 냉방기를 키는데 네. 켜는데 좀 걱정되거든요. 어느 정도 좀 완화 효과는 큰 건가요, 전기요금? 네, 완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여러분들이 폭염 때문에도 숨이 턱턱 막히시겠지만 네. 전기요금 때문에라도 또 숨이 턱턱 막히실 텐데 네. 전기요금은 누진제입니다. 자료 보시는 것처럼 일단 누진제가 기존에는 0에서 200kW의 경우에 93.3원을 적용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 구간 200에서 400kW의 경우 187.9원을 적용합니다. 네. 근데 0에서 200이 아니라 300으로 늘려요. 네. 그리고 200에서 400을 300에서 450으로 늘립니다. 아하. 그럼 이제 예를 들면요. 만약에 가구가 300kW를 이용한다. 네. 그러면 300kW까지는 93.3원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 기존에는 187.9원을 적용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300kW까지는 93.3원, 그리고 나머지 80kW는 187.9원.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52,483원에서 43,222원으로 1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네. 누가 네. 우리가 몇 킬로와트 썼는지 계산하면서 전기 제품 틀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전보다는 조금씩 덜 내게 될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온 국민이 이 폭염에 전기요금 걱정은 그나마 조금 덜어주겠다고 한 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이 전기요금 폭탄 걱정을 덜어준 정부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죠. 바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도대체 영상으로 짧게 보시죠. Far more than 170 countries. And how many deals can you make? I'd rather send out a letter saying this is what you're going to pay to do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So many countries. And, you know, then they go specific. Let's do this, let's do that. Beef, ethanol. I'd rather just do a simple deal where you can maintain it and control it. They wouldn't let us do business there, but they would do business in our country. Not a fair deal, and they won't accept much of our agriculture. But they're all changing their ways very, very rapidly. South Korea wants to make a deal other than tariffs. Right now, as you know, they're paying substantial tariff, but they want to make a difference. 트럼프 대통령이요, 관세 협상에서 유독 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집착 아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그리고 또 미국산 쌀 수입 개방도 압력을 가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죠. 미국산 쇠고기 파동, 쇠고기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걱정인데 또 쌀 하면 우리나라 농민들의 주된 농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쌀 개방. 미국산 소고기 걱정이 되는데 이제 관건은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은근히 압박하고 요구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최근에 이 대통령을 만나고 온 정규재 전 주필은요. 아마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전망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시장 개방. 지금은 수입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갑자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찬성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찬성할 겁니다, 아마. 예. 광우병 집회라는 것 자체가 거꾸로 만들어졌던 주장들이거든요. 그 지금 뭐 광우병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아무 문제도 없는 문제를 억지로 문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조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이제 축산 농가들이 아무래도 한우 시장이 이제 위축이 되겠죠. 자, 정부는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양보할 수 있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한 겁니다. 문제는 과연 생계가 직접 연계되는 농민들 또는 축산업자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광우병 사태를 겪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 동의는 제대로 지금 받고 있는 것인지, 여론의 이 동의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환구 통삼교섭본부장의 이 한 문장, 전략적 판단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을 위해서 일정 부분 희생할 건 희생해야 된다. 네. 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줄 건 들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미국 측의 요구가 소고기 수입도 더 개방하라. 어떻게 아직까지 소고기 연령 제한, 원령 제한을 적용하느냐. 광우병은 그냥 허구다. 이런 농산물 수입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이 소고기에 대해서 140여 %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중국 수출이 막히니까 아하. 그러면 1위 수출 대상국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거든요. 1위가 한국이고 3위가 중국인데 중국이 이제 수입을 차단하니까 한국이라도 수입해줘라는 압박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 측의 요구를 특정 부분 들어줘야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반도체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지금은 상당히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네. 광우병 촛불 집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대규모 소비자의 거부감이 또 발표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현 정부가 어쨌든 미국 측의 요구를 특정 부분 들어주는 입장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관세 협상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근데 관세 협상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축산업자들, 네. 농민들 뭐 이런 분들이 완전히 또 피해를, 왜 또 우리만 또 피해를 보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진짜 여론이나 또 다른 기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좀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완충장치가 있어야 되겠어요. 네, 지금 정말 폭염인데요. 네. 이 폭염 중에 정말 힘든 분들이 또 농가예요. 쌀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 농가도 마찬가지. 근데 소고기 수입이 강행되고 쌀 수입이 강행되고 뭐 감자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이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수입이 개방된다면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농부 혹은 축산 농가 상당한 그 눈물을 얼굴에서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도 갖가지를 고려하고요. 특히 만약에 미국 측의 요구를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우리의 수출 효자 상품들의 수출이 더 많이 기대된다면 네.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네. 특정 부분의 이런 계층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분배적인 장치도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산 소고기라고 하면은 우리는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또다시 그런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정부의 솔로몬의 지혜 수준의 아주 현명한 결정과 판단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나라 대통령 소식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좀 생소할 수 있는 나라인데 핀란드 이야기입니다. 지자체가 개최한 철인 3종 경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2위 준우승을 차지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핀란드 대통령이었다고요? 준우승을 차지한 사람은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준우승을 차지한 거고 1위와 1분 19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원래 이 알렉산드르 스투브 대통령이 철인 3종 경기를 좋아하는 매니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경기가 시작되기까지 대통령이 출전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아하. 출전을 할 때 본인의 이니셜, 그러니까 AS로 등록을 하고 나와서 이 출발 선상에 서서야 대통령이 나왔다 이렇게 알려졌다고 하는데 물론 어떤 경호상의 조치 같은 부분은 취했을 것이고 다른 선수들의 경기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운동을 이렇게 즐기고 또 국민들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한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상식에서 눈치 없이 계속 버티고 있는 트럼프와는 좀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본인의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조용히 참석을 했던 핀란드 대통령, 그리고 시상식에서 눈치 못 채고 계속 버틴 센터 자리 지킨 트럼프, 대조적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고를 비관한 죽음은 여전히 종종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지 20여일 만에 뒤늦게 발견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최근까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주, 3주 만에 발견이 됐다는 거잖아요. 뭐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웃 주민으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채 집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를 보니까 이제 관리비가 이미 몇 달간 연체가 되어 있었고요. 카드값도 내지 못해서 어떤 독촉장 같은 부분들이 우편함에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생활고를 겪고 있었음을 충분히 추론하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해당 아파트에는 이미 2019년도에 한 아파트에서 9천만 원 정도 급처당이 잡혀 있었고요. 지난달 16일에는 신용카드사에서 한 2천, 3천만 원 가량 정도 신용카드사의 압류 역시도 들어온 걸 보면 어떤 채무의 독촉에 좀 시달린 상황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점은요, 이 복지망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긴급 생계 지원을 신청을 했고 네. 이튿날 120만 원 정도를 수령해서 네. 총 3개월 정도 이런 긴급 자금은 수령을 했지만 그조차도 이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가지고 정부의 이 복지망이 조금 촘촘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위기가정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죠. 긴급 생계 지원까지는 이루어졌고 지원금이 실제 지급은 되었지만요. 그것이 전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하. 기초수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 안내라든가 이제 위기 가구로 지정이 되어서 좀 종합적인 그런 토탈 케어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행정상의 어려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위기 가구를 지정하려고 한다면 한 가지 지표, 지금 관리비를 못 내고 있다거나 단전단수에 처해졌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앞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지병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다른 지표들이 그 당시에는 충족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위기 가구를 이 제한된 행정 인력이 매일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네. 행정상의 어려움도 지금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없이는 이런 일은 좀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동탄에서도 일가족 4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이 사건 역시도 생활고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더군요. 동탄 아파트 이 지하 주차장에서요.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이 발견이 되었는데 차량 안에 유서가 있었습니다. 이 유서 내용이 생활고에 대한 그런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생활고 부분이 좀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또 안내 문자가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었다. 비극을 맞기 직전까지 일가족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었다. 바로 이 부분이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우리 주변의 민폐 사례를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실 텐데요. 공용 복도입니다. 택배 상자가 가득 쌓여 있는데요. 눈으로 몇 개인지 뭐 대충 세봐도 수십 개의 상자가 널려져 있습니다. 이 택배 온 거 안 뜯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문제는 저게 혼자 사는 집 복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다니는 공용 복도에 저렇게 해놨다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저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공용 복도예요. 나 혼자만 쓰는 공간이 아닙니다. 통행에도 불편해 주고요. 소방관계법상 이렇게 문 앞에 복도에 이런 물건들을 적치해두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안을 보면은요. 이웃 주민이 쪽지로 2번이나 정중하게 치워달라고 부탁을 했고 네. 관리사무소에 예약을 해도 잠깐 그때뿐이지 계속해서 저렇게 택배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음료수 같은 게 배달이 온 것 같은데 한두 개씩 꺼내 먹고 박스는 그대로 이 밖에 내려놓는다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습적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한데 이렇게 택배를 쌓아두게 되면은요. 만약
화재가 났을 때 삽시간에 복도를 타고 저것이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소방 관련된 그런 소화기가라던가 소화전 같은 부분을 가리고 있다면은 대피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이것은 처벌 가능한 행동입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자주 안내 방송이 나오거든요. 이 복도나 계단에 사유물을 쌓아 놓았을 경우 단속 나오면 벌금 300만 원 낼 수 있다고 나옵니다. 저분 명심하십시오. 저 빨리 안 치우면 벌금 수백만 원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비상의 경우에 목숨을 지키기 힘든 그런 방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음 사건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부산 금정산 고당봉 정상에 있는 표지석인데요. 뭐가 이상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모습은 고당봉이라고 써 있었던 게 정상인데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금정봉이라고 글씨가 바뀌어 있고 조잡합니다. 뭘 덧붙인 것 같은데 저 왜 그런 거예요? 황당한 상황이죠. 원래 이름은 금정산 고당봉입니다. 근데 이 표지석에다가 종이로 금정이라고 써서 본드로 탁 붙여버린 겁니다. 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고당봉이 있는 이곳에는 CCTV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실 누가 이런 짓을 벌였는지 지금 추적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관계자들이 방문을 했을 때 종이는 떼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본드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동원해서 복구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사실 고당봉의 수단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이전에도 이 금정봉으로 이름을 바꿔서 붙여놨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에다가 좀 조악하게 금정봉이라고 새겨뒀던 적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거울을 이 표지석 뒤에 붙여놔서 이 이름을 가렸던 사례도 있었어요. 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무속과 관련된 어떤 미신과 관련되어서 이 산의 정기를 뭔가 받아가려는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범인이 밝혀진다면은 복구 비용 같은 부분에 대한 배상 청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추정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 저런 식으로 훼손하는 방법 자체가 통상적으로 무속인들이 종종 하는 그런 방법으로 훼손이 되고 또 주변에 또 이 무속과 관련된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많은 곳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미루어서 추정을 하는 것이지 이제 경찰이 명확하게 다시 밝혀내야 되겠죠. 유독 저 산에 저 표지석만 저렇게 순환을 겪는 것도 참 특이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민폐 캠핑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뭡니까? 저 갑자기 캠핑카가 나오는데 지금 저 전선 보이시나요? 네. 이 캠핑카에서도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전력을 갖다 쓰는 건데 그 콘센트가 꽂혀 있는 공간이요. 황당하게도 여성 공용 화장실입니다. 아, 공용 화장실에 콘센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전기의 무단 사용인데요. 이 밤새도록 남자 둘이서 여자 화장실에서 전기를 몰래 당겨 쓰고 네. 고기를 굽고 남은 음식 쓰레기도 무단 투기하는 그런 상황이 사진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아니 저거 절도 아닌가요, 저것도? 맞습니다. 이 절도가요. 뭐 휴대폰을 훔친다, 지갑을 훔친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만 절도가 아니고요. 불법적으로 쓰려는 불법 영득 의사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동력, 이 전기를 갖다 쓴 것도요.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네. 물론 뭐 징역형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벌금형이라던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고요. 네. 상습적이라던가 장기간 사용했으면은 꽤 높은 처벌도 내려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돈 주고 저 비싼 캠핑카랑 텐트 살 돈이 있으면 그 발전기 얼마 안 해요. 발전기 하나 사갖고 좀 달고 다니십시오. 정말 저런 너무 추태, 민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러다가 벌금 내면 벌금 상당합니다. 차라리 그 내야 될 벌금으로 빨리 발전기 하나 사십시오. 인터넷에 얼마 안 하더군요. 자, 불과 얼마 전에도 주차장 공용 아스팔트 바닥에 드릴을 뚫어서 텐트 친 캠핑족들 사례 저희가 소개해드렸었죠. 공용 주차장에
콘크리트 바닥을 저렇게 훼손하는 캠핑족들. 자, 저런 분들 이 휴가 시즌에 한번 확 단속을 해서 싹 다 정신 차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